예,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부터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 우리 이유리 쌤은 고혈압 당뇨 환자의 음주 및 흡연 행태 분석, 그래서 2009년부터 18년 한국어로 패널자를 활용하여 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는데, 우리 이유리 쌤은 상당히 재밌는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헬스 코리아 뉴스의 기자로 보건정책 분야를 관심 있게 하시다가 서울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교실에서 석사논문을 이런 포털 뉴스 중심으로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헬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이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삼육대학교 약학과 이유리입니다. 한국의료 패널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활용해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음주 및 흡연 행태를 분석하였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유병률, 치료비,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 사업을 펴고 있지만 조절률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질환 자체의 조절이 어려운 점은 제외하고서라도 생활습관 개선이 치료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유병률과 치료비,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최근 5년간 고혈압의 유병률은 27.2%, 당뇨는 10.4%대입니다. 2019년 기준 두 질환의 진료비 합계는 연간 6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망률 또한 높아서 당뇨의 경우 10만 명당 사망률이 17.5명, 고혈압은 11.1명에 달합니다. 더하여 당뇨와 고혈압은 암 외에 대한민국에서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인 심혈관 질환의 원인 질환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록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혈압의 조절률은 50%대였고 당뇨의 조절률도 당화 혈색소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을 때 30%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으로 급성 질환을 줄이면서 평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비약물요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의 지침에서도 금연과 절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패널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활용을 하여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음주, 흡연 행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고혈압 I10코드와 당뇨 E10코드를 가진 만성질환 환자 중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개년 중에서 9개년 이상의 설문에 응답을 한 환자로 하였습니다. 분석 질문은 흡연과 음주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에 관한 질문은 S1, 지금까지 총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S5, 현재 매일 흡연량, S6, 가끔 흡연량. 음주에 관한 질문은 S24, 최근 1년간 음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S17,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드셨습니까? 라고 선정하였습니다. 흡연군은 100개비 이상 피는 환자를 고흡연군으로 100개비 미만을 피우는 사람을 저흡연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흡연량은 N개비로 응답하여 이를 추출하였습니다. 음주군은 문제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분을 모두 문제 음주군으로 하고 하지 않는다고 한 분은 비문제 음주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음주량을 일수로 변환해보려고 하였으나 연구상의 오류가 예상이 되고 이론적으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서 보기 문항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선정된 연구 대상은 당뇨병 4,500명, 고혈압 3,750명이었습니다. 흡연군과 문제 음주군을 각각
당뇨 저흡연군, 당뇨 고흡연군, 고혈압 저흡연군, 고혈압 고흡연군 네 그룹과 당뇨 비문제 음주군, 당뇨 문제 음주군, 고혈압 비문제 음주군, 고혈압 문제 음주군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룹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군은 당뇨 고흡연군 당뇨 환자의 15%대인 646명이었고 고혈압 고흡연군은 고혈압 환자의 14%대인 550명이었습니다. 문제 음주 그룹은 고흡연군에 비해서는 비율이 낮았습니다. 당뇨 환자의 5.6%인 253명이 문제 음주군이었고 고혈압 환자의 5.7%인 215명이 문제 음주군이었습니다. SPS28을 통해서 네 그룹의 10년간 흡연량과 음주량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당뇨 고흡연군, 저흡연군, 고혈압 고흡연군, 저흡연군 등 흡연 그룹별 평균 흡연량 변화 결과가 각 그룹의 10년간 흡연량 변화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고흡연군의 흡연량은 매일 16개비 정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10년간 음주 그룹별 평균 음주 그룹, 음주량은 모든 그룹에서 비슷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당뇨 문제 음주군과 고혈압 문제 음주군의 평균 음주량은 10년간 7.6에서 6으로 1 정도 감소했습니다. 비문제 음주군의 음주량도 4에서 2.5 정도로 1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흡연 그룹별 음주량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음주량은 4군 모두에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흡연군에서의 음주량이 저흡연군의 음주량보다 많았습니다. 문제 음주군과 비문제 음주군의 흡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당뇨와 고혈압 문제 음주군의 흡연량이 비음주군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흡연량은 1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음주량은 문제 음주군과 비문제 음주군에서 모두 감소했으나 문제 음주군의 음주량이 계속 많았습니다. 이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이 치료의 일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속 연구로는 생활습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번 주제는 2009년부터 2018년 10년간의 고혈압, 당뇨 두 환자 집단을 특별히 그 위험 요인인 음주와 흡연을 중심으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그 추적 분석을 하는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특별히 위험 요인에서 실제 환자 집단 내에서 어떻게 치료를 대응하는지라는 그런 시각으로 고혈압 환자에서 상용 치료원 유형에 따라 전체 무약 수능도와 항목별 복약 수능도라는 그 제목으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우리 송낙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송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고 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하신 학자이십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가정의학과의 교수님으로서 주 1차 의료 건강정신질병예방하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소개 잘해주셔서. 예, 방금 소개받은 송낙진입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상용 치료원 유형에 따른 전체 복약 수능과 항목별 복약 수능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슬라이드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고혈압은 유병률이 높고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관련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활태도가 중요한 것으로 복약 수능도가 가장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상용치료원의 정의는 아프거나 건강에 대해 조언이 필요할 때 주로 가는 의사 또는 특정 의료기관을 말하며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상용치료원을 보유하면 의료질 향상, 의료 제공대에 대한 신뢰, 건강관리 효율 향상, 의료 접근성 증가 등의 많은 편익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상용치료원과 복약 수능도에 대해서 기존 이 한국의료 패널을 이용한 연구들이 한 3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편은 퍼블리시가 됐고 한 편은 현재 사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료 패널 이외의 상용치료원과 복약 수능도 논문은 잘 없습니다. 외국에도 보면은 같은 연구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었고 비슷한 부분이 다른 방식으로 있었는데 대상도 다르고 방법도 많이 달랐습니다. 요 앞에 세 경우는 한국의료 패널 일기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일기 자료에는 모든 만성질환에 대해서 복약 수능도를 물었고 해당 문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당 만성질환을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해 정해진 복용 방법대로 복용하십니까? 이고 답까지도 정해진 방법대로 복용하는 편, 정해진 방법대로 복용하지 않은 편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2019년부터 나온 한국의료 패널 제2기 자료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 대해서만 물어본 제한점은 있지만 문항이 4개로 늘었습니다. 복용량, 복용 횟수, 복용 시간, 그리고 복용 중단을 한 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에 세 문항에 대해서는 답까지도 꼭 지킴, 대체로 지킴, 거의 안 지킴, 전혀 안 지킴이라는 사전 라이커트 스케일로 되어 있어서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방법입니다. 한국의료 패널 2020년도 베타 버전 2.2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표본 선택 과정입니다. 2020년도 부가설문에 답변 참가자는 1,500명이었고 거기에서 고혈압이 있었던 사람은 3,40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결과 변수, 관심 변수, 통제 변수에 적절하게 답변한 3,31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결과 변수인 복약 수능도 정의를 몇 가지로 하였습니다. 그 문항의 하나를 보면 우선 복용량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1회 복용량을 잘 지켜서 약을 복용하셨습니까?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답까지는 꼭 지킨다, 대체로 지킨다, 거의 안 지킨다, 전혀 안 지킨다 1회 복용량을 정확히 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용 횟수와 복용 시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질문과 답까지가 있고 중단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답까지는 있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항목별 복약 수능도를 정의하였습니다. 복용량과 복용 횟수, 복용 시간에 대해서는 꼭 지킨다고 답한 사람을 완전 수능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꼭 지킨다와 대체로 지킨다에 답한 사람을 묶어서 높은 복약 수능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복용 중단에 대해서는 복용 중단이 없었던 사람을 완전 수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위에 이 네 문항을 이용해서 전체적 복약 수능도를 정의하였습니다. 복용량과 횟수, 시간에 대해서 완전 복약 수능을 보인 사람인과 동시에 복용 중단이 없었던 사람을 전체적 복약 수능도에서의 완전 수능으로 정의하였고 복용량, 횟수, 시간에서 높은 복약 수능을 보인 사람과 동시에 복용 중단이 없었던 사람을 전체적인 높은 복약 수능도라고 정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여측 변수점, 관심 변수인 상용치료 유형은 주로 방문하는 기관이 있습니까와 주로 방문하는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두 문항을 결합하여 상용치료를 미보유한 분, 그리고 상용치료는 있지만 주치의를 보유하지 않은 분, 그것을 상용기관만 보유한 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주치의를 보유한 분으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상용치료기관이 없지만 주치의가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표본 수가 많지도 않고 의미가 불분명하여서 제외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통제 변수는 그 성별, 나이, 교육기간 등은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조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 및 고찰입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용치료 유형 분포를 보겠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나이가 64세 이하인 분에 비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 상용치료 비관만 보유한 경우는 약 4% 정도로 65세에서 높았지만 주치 보유율은 51.7, 52.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총 가구 소득과 자가평가 건강 상태의 어떤 증가 추세에 따라서 주치 보유율은 일관적인 어떤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 분포는 유의하게 차이가 나긴 했었지만 고혈압을 제외한 다른 만성 질환의 개수가 증가하거나 연간 외래 방문 숫자가 증가한 데에도 주치 보유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약 수능도과의 이변수 분석을 하였습니다. 상용치료 미보유군에서는 완전한 복약 수능을 보인 퍼센트가 60.6%인데 반해서 주치를 보유한 군에서는 72.8%로 유의하게 높은 분포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용치료 기간만 보유한 경우에는 59.1%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나 다른 변수에 따라서 약간 변화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하였고요. 이게 관심 변수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는 통제 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상용치료 유형과 완전한 복약 수능, 전체적인 복약 수능과의 고정한 교차비를 보겠습니다. 상용치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주치의를 보유한 분에서 고혈압에 대한 전체적 복약 수능도의 완전 수능을 보인 교차비가 1.6%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용치료 기간만 보유한 경우에는 고정 교차비가 0.9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이가 많은 경우에 약간 복약 수능도 교차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지금 완전 복약 수능에 대해서 묶은 전체적 복약 수능들을 이야기했고 표 4에서는 항목별 완전 복약 수능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에서 보시면 이 항목들을 보시면은 복약 횟수, 복용 횟수, 복용 시간, 복용 중단에 대해서도 결론이 전체적인 복약 수능과 같습니다. 주치를 보유한 분에서는 성산비가 교차비가 높아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상용치료 기간만 보유한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복용량에 대해서는 상용치료 기간만 보유한 경우와 주치를 보유한 경우는 둘 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테이블을 보는 완전 복약 수능이 아닌 높은 복약 수능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복용 횟수나 복용 시간 그리고 전체를 조합한 전체적 복약 수능도에서 높은 복약 수능을 보일 교차비가 모두 상용치료 미보유군에 비해서 주치 보유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지만 상용기간만 보유한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복용량에 대해서는 모델 적합도가 적합하지 않아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 연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세 연구는 자료가 어쨌든 좀 오래된 부분이 있고 지금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부분이 있고 기존 연구들은 모든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거나 65세 이상의 모든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했지만 본 연구는 고혈압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명쾌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기존 연구들은 문항이 하나고 답까지도 하나라서 단순하게 결과 변수를 정의할 수밖에 없는 데 비해서 본 연구는 항목별로 또 복약 수능들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답까지도 4개라서 꼭 지킨다고 답한 사람으로 나눠서 분석할 수도 있고 꼭 지키거나 대체로 지킨다고 한 사람을 고려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관성 있게 상용치료를 보유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주치의를 보유한 군에서는 유의하게 복약 수능도가 높았다면 상용 기관만 보유한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한정관 논의점입니다. 본 연구는 한 해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생강 분석이라서 인과를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 연구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연구 대상의 답변에 의존해 복약 수능도를 판별한 점이 있지만 그것은 복약 수능을 판별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복약 기억을 확인하는 데서는 오히려 이 방법이 좋은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1년간의 기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라서 해상비 불림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하게 특정 방향의 쏠림이 가능성은 적어 보여서 결론의 방향을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점입니다. 2019년 자료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2019년 자료를 분석해보면 결론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2019년 자료를 해보면 상용기관도 유의한 차이가 나고 주치의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자료의 첫회 자료하고 둘째 자료의 차이일지 모르겠는데 주치의 보유율도 보면 약간 2020년이 좀 떨어집니다. 이 두 해 자료가 있어서 패널 분석도 할 수 있지만은 뭔가 답변에서의 방식이 좀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 해서 그냥 차라리 한 년 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가중치 부여입니다. 현재 이 분석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가중치를 부여해서 보아도 대동소이합니다. 결론이. 퍼펙트 어데이런스는 완전히 비슷하고 하이 어데이런스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히려해서 상용 치료를 보유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주치의를 보유한 집단에서 전체적 복약 수능도 및 항목별 복약 수능도가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주치의 보유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편익이 있다는 부분이 알려져 있고, 이재호 교수님 다음에 발표하실 이재호 교수님 슬라이드에 보니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환자에서 주치의를 보유하면 상용 치료를 보유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복약 수능도가 향상된다는 새로운 하나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의료가 약한 우리나라에서 주치의 보유를 권고하는 의료 정책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만성질환의 고혈압 환자를 2020년 응급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특별히 상용치료원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내려서 3개 그룹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해줘서 전체적인 경향을 제시하시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어떤 그 주치와 1차 의료에 관련된 결론을 논의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세 번째 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은 한국 성인의 상용치료원 보유와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입니다. 발표해 주실 교수님은 카톨릭 의과대학 가정의학 교실의 이지호 교수님이신데요. 카톨릭 대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학사를 하시고 서울대 보건대학에서 문학 학사, 다음에 카톨릭에서 의학 학사를 하시면서 흥미롭게 그 미국 베일러 의대 가족 및 지역사회의학에서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그 연구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 1차 의료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로 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그 당골로자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성인의 상용치료원 보유와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입니다. 이 상용치료원 그러면 연구에 진입하신 그 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은데 앞에서 이제 그 송낙현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지만 한국 보건의료 측에서 이 상용치료원이라는 주제를 논할 때는 단순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난맥을 동시에 그 이해하면서 연구 결과를 들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난맥 그러면 첫 번째가 이 연구 결과와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공공의료가 매우 부족하다, 매우 빈약하다 이거죠.
이렇게 그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된 보건의료 체계를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바로 상용치료원 부재, 1차 의료 부재 상태가 이렇게 오랫도록 유지되는 OECD 국가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조회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비 상승 속도 OECD 최고, 또 국민 1인당 1년간 의사 방문 횟수 세계 최고, OECD 최고, 그리고 갑상선암 과잉 진단율 아웃라이어, 또 인구 대비 병상수 OECD 1위, 이와 같은 끔찍한 참사와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지표들을 나타나게 한 것이거든요. 그 공공의료 구조, 이 1차 의료 부재, 그로 인해서 상용치료원 보유율이 OECD 통계지표 나오는 국가들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 상용치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치 보유, 1차 의료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 상용치료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연구를 해도 뾰족한 두드러진 그런 효과를 입증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라포는 뭔가 좀 차이를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단골 의료기관을 보고 나타날 수 있고 의료진과 상용치료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신뢰관계, 믿음이 형성되면 그로 인해서 베네핏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충족 의료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비록 1차 의료가 부재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상용치료원의 정의는 앞서 말씀해 주셔서 상용치료는 이제 크게 의사와 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단골로 다니는 기관, 단골기관을 상용기관이라고도 하고 상용의사, 다른 말로 이제 주치의라고 하는데 주치의가 주치의 역할을 하려면 1차 의료가 존재해야지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지 그냥 상용의사입니다. 일반인들이 단골로 다니는 그 의사이지 주치의 환자 관계가 제도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1차 의료의 속성이 제대로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의사 환자의 신뢰관계,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속에서 어렴풋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번 연구, 앞서 연구도 그렇지만 이번 연구도 그런 어떤 그 미미하나마 어떤 효과를 그 연구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상용치료원이 1차로 속성을 지니는가 상당히 안타깝죠. 속성을 제대로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용치료원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주치 보유율이 비교 가능한 국가들 중에서는 꼴찌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참사와 같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용치료원 보유의 효과는 앞서 성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충족 의료율이 낮은 겁니다. 상용치료원 보유할 때 미충족 의료율이 낮다. 그렇다면 이 상용치료원을 둘로 구분할 때 상용기관과 상용의사로 구분할 때 어떤 그 단위가 더 미충족 의료율에 효과적일까? 좀 궁금해지긴 했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 연구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 상용치료원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에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이 주치 보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수요자의 경우에는 거의 뭐 96%가 상용치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전체적으로는 미국 성인의 약 80%가 주치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주치의 제도가 없더라도 국가 제도적으로 1차 의료를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민간보험이든 이 공보험이든 당신은 1차 의료 의사를 두십시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의 권장이 있는데 민간보험 차원에서의 권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상용치료원과 관련된 그 미보유와 관련된 요인과 또는 그 보유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과연 미충족 의료에 있어서의 차이가 의사를 상용치료로 두는 사람과 의료기관만 단골로 이용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한국의료패널 KHB 베타 버전 2.2를 이용했고요. 19세 이상 패널 참가자 11,422명 중 상용치료 관련 질문 응답자 1,50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미충족 의료 설문 문항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생각하기에 병원 치료 또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었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yes, no 또는 그런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고 하는 분들은 이제 미충족 의료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상용치료 관련 문항은 기한은 아플 때나 검사 또는 치료 상담을 하고자 할 때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되겠고요. 상용기관은 의원병원, 보건소 한방의료기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상용의사 전문 과목은 가정의학과, 내과, 기타과, 일반이 한의사로 구분하였습니다. 인구사학적 변수는 연령은 4범주와 혼인은 3범주와 교육 수준은 3범주와 소득 수준은 5범주와 하여서 분석했습니다. 건강 관련 변수, 건강부담 위험, 만성질환 유무, 그리고 찰스 동반상병 지수 점수, 주관적 건강 상태와 같은 건강 관련 변수도 포함시켰습니다. 통계 분석은 이변수 분석으로 키테스트 아노바 테스트, 그리고 카이스케어 테스트, 그리고 분포에 대해서는 분포의 백분율에 대해서는 횡단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했고요. 그 상용치료원 보유자에 있어서 기관 보유자에 비해서 당국의사, 주치의를 보유하는 사람들의 미충족 의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멀티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 상용치료원 그 유형별 그 인구사역적 의뢰인인데 그 65세 이상 연령군에서 이 상용의사 보유율이 65세 이상분은 46.1%로 가장 높게 나왔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그 보유율이 높아서 31.4%. 전체적으로는 상용의사 조치 보유율이 29.7%인데요. 그래서 혼인 상태에 있어서는 이혼별과 사별하는 분에서 39%로 조치 보유율이 높고 교육 수준은 초등 이하 교육 수준에서 41.7%. 총 가구 소득에 있어서는 1년간 그 2,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29.1%로 2,000만 원 미만에서 30.5%로 주치 보유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건강보장 유형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있어서 주치 보유율이 41.8%로 높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7.3%로 높았으며 찰슨 코모비디티 인덱스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 46.3%로 주치 보유율이 높았습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저조한 사람에서 42.0%로 높았고 미충족 의료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는 사람에 있어서 31.6%로 높았고 미충족 의료가 불필요했다는 분에서는 상용의사 보유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용 치료를 둔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상용 치료를 두지 의료 불필요한 사람들은 상용 치료를 거의 두지 않는 그런 양상입니다. 선진국에서 1차 의료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상용 치료, 1차 의료 의사, 주치 또는 1차 의료 기관을 상용치료원으로 이렇게 보유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가 아파야만 이 상용치료를 보유하는 그런 이제 조건에 놓여 있다는 거죠. 미충족 의료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 관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미충족 의료는 우리나라 이 한국의료 패널에서 나타나는 미충족 의료는
미충족 의료율은 15.0%로 나타납니다. 2020년 조사에서.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분에서는 1.3%로 가장 낮고요. 남녀별로는 별 차이가 없고, 혼인 상태별로도 차이가 없고, 교육 수준별로는 그 미충족 의료율 중고등 학력 수준에서 13.0%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가구 소득별로는 미충족 의료율이 그 가장 높은 분이 이제 그 연간 소득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분에서 미충족 의료율이 17.6%로 가장 높았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좀 낮았습니다. 건강보장 유형별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미충족 의료율이 23.5%로 높았고, 만성질환이 있을 때 오히려 미충족 의료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 쉬운데, 만성질환이 있는 분에서 미충족 의료율이 13.6%로 없는 분에 비해서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동반상경지수 점수도 좀 특이해서 동반상경지수가 높은 그 복합상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오히려 미충족 의료율이 낮고 11.2%로 동반상경지수 점수가 0점인 분에서 13.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저조한 분에서 미충족 의료율이 23.2%로 높았고, 상명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에서 14.8%, 상명기관만 가지고 있는 분에서 16.5%의 미충족 의료율을 보였습니다. 상영기관 유형별로는 의원이 그 16.1%의 미충족 의료율, 병원이 14.3%, 보건소가 9.7%로 보건소 이용자들에 있어서의 그 보건소를 상용치료원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미충족 의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용의사 전문 과목별로는 가정의학과가 18.6%, 내과가 11.7%, 상용치료원의 상용의사의 전문 과목을 모른다고 한 분에서 2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의원을 따로 구분해 놓고 봤을 때도 비슷한 분포여서 의원 상용의사의 전문 과목을 모른다고 하는 분에서 미충족 의료율이 38.6%로 높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한방 의원에서 29.8%, 가장 낮은 분이 내과 의사를 상용 의사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서의 미충족 의료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미충족 의료의 이유는 61.4%가 과반 이상이 이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그 다음 순서로는 의료비가 17.7% 그런 순서였습니다. 멀티플 로지스 리그레이션 결과인데요. 그 미충족 의료 경험과 관련해서 상용치료원으로서 상용의사를 둔 분은 상용기관을 둔 분에 비해서 0.82배로 낮은, 어드레이쇼가 0.82배 정도로 확률적으로 낮은 미충족 의료 경험 확률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65세 이상분에서 35세 미만분에 비할 때 미충족 의료 경험 확률이 낮은 것으로 어드레이쇼 0.3으로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수준이 그 초등학교 이하인 분에 비해서 대학 학력 이상인 경우 미충족 의료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 건강 수준은 나쁜 사람에 있어서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미충족 의료 경험 가능성이 1.46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성인의 상용의사 보유율은 29.7%에 해당 나타났고, 연령이 많을수록 주치의보유율이 높아서 65세 이상에서 46%로 높았습니다. 한국 성인의 미충족 의료율은 15.9%인데 그 연령별로 65세 이상 분이 가장 낮아서 11.3%로 나타났고요.
건강보장 유형별로 의료급여 금이 높아서 23.5%로 나타났습니다. 상향의사 전문 과목별 미충족 의료는 내과가 가장 낮아서 11.7%였고 미충족 의료 이후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았고 이 멀티플 노티스 리그레션 결과 상향의사 보유군은 상향기관 보유, 그러니까 주치의 보유군은 단골기관만 보유한 분에 비해서 미충족 의료 경험 확률이 0.82배가 낮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상향의사 보유율 29.7%는 선진국 사례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한국 성인의 미충족 보유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OECD 27개국 그 미충족 의료율은 평균 20.6%이고 15% 이상인 국가는 에스토니아 한 개국에 불과했는데 우리는 에스토니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미충족 의료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여서 정영호 박사님이 2012년에 조사한 거는 21.5%였는데 작년에 이번에는 15.0%로 나타나서 6.5% 낮아지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게 국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미충족 의료율이 국가 통계 자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한 그 설문 문항은 여기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분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국의료패널에서는 가지 못한 그 분율이고요. 여기서는 받지 못한 분율인데 어떻게 이런 문구 차이 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날까? 이 부분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국가대표 두 개의 국가대표 자료에서 이렇게 미충족 의료에 있어서 문구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7개 형국들의 소득 수준별 미충족 의료율, 에스토니아가 가장 높은데 우리는 에스토니아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완만하게. 우리는 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의 미충족 의료는 2배 이상, 서너 배로 이렇게 폭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연령별로 좀 특이한 점이 젊은 연령에서 미충족 의료율이 높은 것은 오히려 이제 노인분들이 미충족 의료율이 높을 것 같지만 젊은 연령에서 미충족 의료율이 높은 것은 아마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취약계층 65세 이상에서 미충족 의료율이 낮은 것 이것은 역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어서 미충족 의료 발생이 좀 적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보유자든가 찰스 동반 상병지수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미충족 의료율이 낮게 나와 이런 것들을 아마도 본인 부담금 사전분리 제도라든가 성인암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취약계층에 있어서 상용의사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미충족 의료를 낮게 나타나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용의사 보유가 상용기관 보유보다 미충족 의료 경험 확률이 0.82가 낮다는 것이고 한국 성인에서 미충족 의료를 줄이려면 상용기관 보유가 아니라 상용의사 보유, 다시 말씀드리면 주치 보유를 권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자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원주국가대학 연합교리 김춘배고요. 현재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희가 올해 축에 대해서도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심포지움을 관장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심혈관 질환 또 암을 포함한 그런 만성 질환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고 특별히 잠깐 또 언급하셨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팬데믹 시기에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우리가 만성질환 팬데믹이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기감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저희가 한국의료 패널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 주제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본다면 아마도 이제 저희가 발표 세 분이 굉장히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셔서 조금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은 두 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1차 의료 지원센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유원석 센터장입니다. 한양대에서 공부하셨고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 박사, 의학 박사 하셨고 을지대 교수를 역임하신 후에 다양한 경력 속에 현재 10년간 질환 중앙지원단의 지역센터 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중요한 1차 의료 만성질환 또 지역사회 보건 다양한 연구를 해오십니다. 먼저 유원석 센터장님한테 특정한 이 발제를 지정하지 않고요. 일단 두 분이 자유롭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네, 국립병원에 있는 유원석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이슈는 어쨌든 만성질환인데 앞에서 이 의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고혈압 당뇨 부분은 고혈압 당뇨 관리에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 하나는 약물 관리가 있고 또 하나는 비약물 관리를 통해서 결국 혈압 당뇨를 조절하고 합병증 예방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전략인데 그 중에 이제 비약물요법에 관련된 생활습관 부분, 특히 이제 흡연 음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성락진 교수님과 이재호 교수님은 상용치료원 관련된 걸 중심으로 부분은 이제 고혈압 환자와 관련된 부분, 또 두 분의 이제 미충족 의료 관련된 부분들을 복약순도 부분과 미충족 의료 부분을 다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다 사실 이제 1차 의료라는 부분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 잠깐 만성질환과 1차 의료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이제 최근 통계에 의하면 병원에서 치료하신 분이 한 1,100만 명 정도 되고요. 치료받으신 분이 한 900만 명이 고혈압이라면 당뇨병 환자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당뇨병 환자의 적어도 4분의 1 이상은 고혈압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중에 절반 정도가 1,100만 명 정도의 절반이 동네 의원 1차 의료 기관을 주로 이용하시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 약물요법과 비약물법을 할 수 있겠고 비약물법의 핵심은 식이와 신체활동 관련된 부분들 등 여기 말씀하신 흡연, 음주 부분도 이제 중요한 이슈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 고혈압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건형 통해서 이제 치료자분들의 조절을 보게 되면 약 드시는 분 중에 거의 한 78% 정도는 조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뇨병의 경우에는 낮습니다. 한 25% 정도. 당화혈소 기준으로 6.5 기준 미만,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신 분이 이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뭘 시사하냐면 약만으로는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초점을 둔다면 고혈압은 이제 상대적으로 당뇨에 비해서 약에 잘 조절이 되고 그 중에 특별히 잘 조절이 안 되신 분들에게 더 생활습관 부분들을 더 개입해서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습관이 중요한데 사실 여기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시기와 신체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1차 의료기관에 다루어 주려면 1차 의료 의사 또는 1차 의료와 의사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런 약물요법 외에 비약물법 부분들을 이제 같이 행태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어 주셔야 되는데 아직 한국은 되게 의사 1인 개원이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간호조무사 분들 돼서 이제 그렇게 훈련돼 있지 않은 인력들이 같이 현재 1차로 기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앞부분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는 오히려 종합병원 가야 제대로 된 당뇨병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동네 의원에서는 사실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유를 선생님 발표하셨을 때 처음 연구 배경 부분에 이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그 사업의 양이 좀 작아서 전체 인구 집단에서 그런 변화를 보기 드러나지 않을 정도일 수 있겠다는 부분 일단 큰 부분이고 효과가 사업 자체가 효과 없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이루 선생님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흡연 음주 관련된 게 별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음주는 좀 최근에 저희가 좀 트렌드를 고려해 볼 부분은 국권형 조사를 좀 저희가 연구 분석자에 비슷한 기관을 좀 찾아봤는데요. 흡연율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남자가 47%, 여성이 7.1%인데 18년도의 경우에는 남자가 36.7%, 거의 뭐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여성은 7.5%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별로 일단 차이가 났고 남성의 경우 꽤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똑같은 지표는 아닙니다만 폭음률 일주일에 뭐 남자 경우에 7잔 이상 드신 경우인데 2009년에 57.6%에서 2018년도에 50.8%로 그래도 꽤 한 7%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여성의 경우에는 22.2%에서 26.9%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화가 없다는 게 오히려 증가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여기 변화에서는 이제 과거와 변화가 없다는 부분들 오히려 효과가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나중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의료 패널이 갖는 부분은 그 고유의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코멘트를 더 드리고 싶지만 분석하신 내용에 이제 기술 통계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연구와 좀 비교했던 내용들이 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더 코멘트 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추세는 흡연, 음주 관련돼서 개선되가는 추세인데 성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개입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패널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분석 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상용치료원 관련된 두 분의 연구 결과는 오늘 나오신 분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상용치료원의 대가분이십니다. 2012년도에 이제 부가조사로 상용치료원 관련된 설문 문항에 들어가 있고 그 문항 관련돼서도 개발 관련돼서도 관여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이 자료를 쭉 특성을 잘 아시면서 이제 연구 결과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상용치료 관련돼서 이조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2022년도에 미국 프라이머리 케어 콜래보레티브에서 로봇람 센터랑 같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이제 상용치료원의 미국 현황들을 보여주면서 제시했던 게 Relation is matters.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용치료는 아까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셨는데 플레이스 오너리와 레귤러 닥터인데 사실 레귤러 닥터의 의미는 플레이스 앤 레귤러 닥터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가셔서 내가 정해진 의사를 계속 만나는 속에서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이제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우리가 의료기관 갔을 때 이제 건강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사람의 건강 문제 해결하는 중심으로 먼저 미팅이 이루어지겠죠, 진료가. 근데 이분이 계속 관계를 갖게 되면 이제 질병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1차원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분이면 당연히 작동되는 그런 진료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용치료원에서 이렇게 레귤러 닥터를 갖는다는 의미는 내가 만나는 의료인이 나를 질병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진료하는 사람을 갖는다는 의미고 그것이 이제 주치의 의미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용치료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쉽게 이해하신다면 나를 질병이 아닌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람
만나는 것이 내가 만나는 이제 주치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상용 치료 관련해서 장소가 중요한지 왜 또 사람을 따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용 치료 관련돼서는 미국 같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심평원에 있던 유사한 조직인 AHR에서는 별도로 메디컬 익스펜디처 패널 서베이, 미국 의료 지출 패널 조사의 분석 결과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별도의 주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또 다양한 의료 이용에 있어서 상용 치료원을 가는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최근에 나왔던 22년도에 미국 상용 치료원 갖고 있는 보유를 살펴봤더니 미국의 경우 20년도 기준으로 75%인데 한국도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미국도 2000년에는 84%였는데 2000년에 75%로 거의 9%포인트가 이제 감소했고, 다만 미국의 상용 치료원 보유율이 아까 2000년에 보면 이제 84%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에 이제 75%인데 미국의 공적 의료 보장을 받는,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메디케어 수급자의 경우에는 거의 93.2%입니다. 거의 100명 중에 90명 이상 다 상용 치료를 받고 있고, 이것은 2015년에 89.9%인데 오히려 올라갔어요. 4%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러면 어디가 떨어진 거냐?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있긴 한데, 미국은 상용 치료원을 갖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인구 집단이 uninsured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없는 집단. 보험이 없는 집단의 20년도에 상용 치료원 보율이 49.4%인데, 이것도 2015년도에 38.5% 올라갔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수치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상용 치료원이, 여기서 상용 치료원이 특별히 이제 일차원입니다. 1차원의 상용 치료를 갖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모니터링 대상이기도 하고, 이 상용 치료원을 갖고자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두 분의 발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사성을 갖춘 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락진 교수님 발표하셨던 상용치료원과 복약 수능도 관련해서는 고혈압 환자 3,318명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고혈압 질환을 보면서 오히려 좀 당뇨병에 대해서 좀 다뤄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 고혈압을 잘 다뤄주셔서 결과를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당뇨병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고려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향후 계획 관련돼서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약 수능도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상용 치료 관련된 연구가 의료 패널 제로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외래 이용과 의료비 등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으로 제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후 계획에 관련해서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재호 교수님 발표 부분에서 상용치료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부분도 이제 잘 제시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보태드리는 말씀은 없고, 다만 오늘 말씀했던 게 이제 미충족 의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뒷부분에 만성 질환자와 그다음에 찰슨 코모비티 인덱스를 통해서 오히려 질환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상용 치료원 비율이 더 미충족이 더 낮은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가설을 제안드리면, 이분들에게는 꾸준하게 이미 의료용을 하고 계시고 예약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의료 오시면 다음번에 어차피 오실 날짜가 돼 있죠. 근데 이런 만성 질환자나 별도의 질환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면, 내가 지금 몸이 이상한데 한번 가봐야지 하는데 바빠서 시간을 놓치는 거죠. 근데 이미 질병을 진단받고 내가 약을 타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놓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아까 질문 내용 보시면 의료 패널에서 물어본 건 내가 못 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에서 받았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가설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섭 센터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어떤 시각의 변화를 갖고 우리가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와 함께 주로 미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가지고 정책적 연구를 보다 더 심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코멘트 겸 또 질문을 줬습니다. 일단 두 번째 우리 그 토론자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경 보사연의 그 보건정책연구실의 이제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수경 부연구위께서는 이화여대에서 보건학 학사를 하시고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 각각 그 석박사 보건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경력상으로는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연구원을 거쳐서 현재 보사연의 부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주 연구 분야로는 건강 행태 변화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연이나 또 식생활, 신체 활동을 포함한 건강증진 보건교육에서 굉장히 적절한 또 그 코멘트와 함께 질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보사연의 김수경입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유리 선생이 발표에서 이제 고혈압 및 당뇨 환자에 대한 비약물 치료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한데 그중 흡연과 음주 행태의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셨는데요. 흡연량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는 이제 평생 100개 이상을 흡연한 사람 중에서 현재 흡연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흡연자, 그리고 평생 100개 이상 흡연한 사람 중에서 현재 피우지 않았다면 과거 흡연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만약 평생 100개비도 피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평생 비흡연자, 네버 스모커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100개 이상 피운지 여부로 고흡연군과 저흡연군을 좀 구분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류보다는 이제 현재 흡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현재 흡연군, 현재 비흡연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또 과거에 흡연하고 있었지만 현재 피우지 않았다라고 한 그런 과거 흡연군에 대해서도 따로 분류를 하셔서 분석을 하신다면 좀 흥미로운 결과를 산출하셨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석하신 결과에서 이제 고흡연군에서 평균 흡연량이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고 일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만성 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그런 흡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양조차 줄이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것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들을 위한 어떤 효과적인 생활습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로 넘어가면 이제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일상생활 지장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을 문제 음주군으로 정의하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음주 행위는 그로 인한 폐해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현재 음주의 여부로 분을 나누신 다음에 그런 성별, 음주량과 음주 빈도를 동시에 고려한 지표인 고위험 음주율이라는 그런 분율이 얼마나 그러니까 10년간의 추이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제 불건강 행동을 복합적이고 또 중복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말씀해주신 그 발표 자료에서 흡연 상태별로 분을 나누셔서 그 안에서의 음주 행태의 추이를 보시고 또 음주 상태별로 분을 나누셔서 그 안에서의 흡연의 그런 행태 변화를 보신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하신 결과에 있어서도 고흡연군이 저흡연군에 비해서 음주 빈도가 높았고, 마찬가지로 문제 음주군이 비문제 음주군에 비해서 흡연량이 많았는데, 이 외에도 이제 고혈압, 당뇨 등 이런 만성 질환자들의 그런 비약물 치료로서 중요한 건강 행동이 뭐 신체 활동이나 식생활 등까지 고려하셔서 이런 불건강 행동의 조합에 대한 어떤 추이를 보시거나 그런 조합에 따라서 혈압이나 혈당이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후속 연구 주제로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이제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아까 유원섭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고려를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성 질환자들의 이런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생활습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린 점에 대한 좀 보완을 하셔서 잘 발전시키신다면 이제 현재 일부 지역의 일부 보건소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 이런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성만지 교수님 발표도 잘 들었는데요. 이제 고혈압 환자의 질환 관리에 있어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처방약에 대한 복약 수능도 또한 높아야 할 텐데요. 이 복약 수능도 고혈압 환자에서의 복약 수능도가 보통 이제 47에서 57%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면 이를 높일 수 있을지 또 이 복약 수능도와 관련된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를 규명한 의미가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존에 단순히 주관적으로 정해진 복용 방법대로 복용했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했던 거를 말씀해 주셨듯이 제2기 조사부터는 복용량, 횟수, 시간 각각으로 이제 항목별의 수능도를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 적이 있는지 또한 질문하고 있어서 이제 복약 수능도를 항목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기존 유사 연구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우선 연구 대상자 중에서 상형치료 기관만을 보유한 사람은 약 22%, 그리고 상형치료 의사를 보유한 사람은 52.1%여서 상형치료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75% 정도의 수치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 완정 수는 또 전체적 높은 수는 복용량, 횟수, 시간을 지키고 또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OR값들이 모두 상형치료 의사가 있다고 답한 그런 분에서 높게 나왔고 또 약간 결과 변수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상형치료는 없음, 상형치료 기관만 있음, 상형치료 의사 있음 이 순으로 결과값이 상당히 리니어한 그런 경향이어서 좀 인상적이었고 특히 상형치료 의사가 있다는 그런 분이 상형치료원이 없다라는 분에 비해서 2배 정도 복약 수능도가 높았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근데 이미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단면 연구 자료로 분석을 하셨다는 점에서 그냥 이들이 원래부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약 수능도가 좋은 건지 아니면 상형치료 의사가 있기 때문에 뭐 의사를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복약 수능도가 좋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제 의료 패널 자료가 패널 자료인 만큼 주 어느 정도 자료가 쌓이기에 이 상형치료원의 보유 추이에 따른 연도별 복약 수능도의 변화, 정단적 분석을 하신다면 한계점을 좀 보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형치료 기관을 보유한 그런 사람 중에서도 그 기관이 의원인지 병원인지 보건소인지 또 상형치료 의사를 보유한 사람 중에서도 그 의사의 전문 과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군을 나누셔서 분석을 하시는 것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분석을 추가하시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상형치료원, 주로 상형치료 의사를 보유한 환자에서 치료 지속성의 일종인 복약 수능도가 높았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서 잘 규명이 된다면 이런 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등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1차1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자의 효율적인 케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지속에 대한 근거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호 교수님 발표도 잘 들었는데요. 의료 패널 통계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그 상형치료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는 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주치의제도가 발달한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상형치료원 미보유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상형치료 의사, 즉 주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형치료 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미충족 의료율이 낮았다라는 게 주요 연구 결과인데 하지만 앞선 두 번째 연구 결과 마찬가지로 이제 단면 연구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상형치료원 보유와 미충족 의료 사이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서 미충족 의료율이 낮았던 이유를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제도, 성인 암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점진적 확대 이런 정책에서 찾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이런 중증 질환자 대상의 정책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전체 패널 대상자, 즉 질환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셨지만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의 재진 진찰료, 본인 부담료 경감해주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나 그런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사업 등의 영향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즉
즉 이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취약계층도 그렇고 그 이외 계층에서도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개인이 필요할 때 의사로부터 그런 관리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또한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의료 패널 자료에서는 그 경제적 미충족 의료라는 지표도 뽑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표로도 연구 분석을 추가하신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유원섭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그런 만성질환 진료 지침 같은 것을 보면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질환의 케어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환자가 자기에게 잘 맞는 의사를 만나서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이제 충분한 진료 시간의 보장이라든지 질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련된 환경 조성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아프거나 검사가 필요할 때 주로 찾아가는 의사가 있게 하려면 즉 주치 문화가 잘 정착되게 하려면 이런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등의 그런 시범사업을 통한 방안이 점차적으로 정교화되어 갈 필요가 있다고 하고 필요가 있으면 또 관련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수경 부연구위원님의 그 토론 중에서는 좀 우리가 또 기억을 한번 해볼게. 어떤 그 복약 순응도에 대한 정의를 1기에서 2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세분화되었던 그런 부분이 한번 교정을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는 이미 우리 유원섭 센터장님도 잠깐 얘기하시면서 국민건강역량조사하고 의료 패널을 자료하고 놓고 봤을 때 어떤 이 주답적 정의가 질문의 어떤 의도가 조금 이 표현이 다를 때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설문문항의 어떤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측정 도구의 이제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코멘트 부분으로서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 단위에서 생성되고 있는 공공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제 그것을 향후에 미래 사회에 어떻게 정착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연구로서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예, 혹시 이제 플로우에 혹시 요 세 분의 발표 같은 코멘트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또는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플로우에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뭐 준비해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일단 두 분의 코멘트와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세 분께 마이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한 1분 정도씩 토론이나 코멘트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분류체계 확인도 하고 사실 고혈압, 당뇨 함께 있고 있는 연구분에 대한 고민은 했었는데 연구 고민은 이제 나중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고 신체활동과 식이까지 적용을 해서 흡연 생활 습관의 전반적인 연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토론자 고맙습니다. 원섭 선생님은 관계 중심에서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보충해서 고맙고, 당뇨병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표본 수가 적어서 전체적 복약 수능도는 볼 수가 있는데 항목별로는 이게 모델 적합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기는 또 당뇨병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혈압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제한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뇨병도 뭐 하나 명쾌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수경 선생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뭐 단면분 연구라는 건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고, 기관별로 분석을 해보면 별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관보다는 의사냐 장기관이냐지 무슨 의원이냐 병원이냐가 큰 이게 차이가 없어서 사실은 묶었습니다. 그걸 나눠도 큰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전문 과목별로는 결국 연구에서의 표본수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고혈압을 가진 사람에서는 복약수 농도가 제법 높은 편이라서 복약수 농도가 불순응이 별로 많지 않아서 더 나누면은 이게 표본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몇 년 걸 가지고 이제 이 패널 분석을 하면은 유연제 데이터에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 지정 토론 두 분께서 아주 적절한 토론을 해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제 김수경 선생님께서 그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미충족 의료 발생을 별도로 분석해 보면 어떻겠느냐, 매우 이제 적절한 지적이셨고요. 그거는 조만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은석 선생님께서 이제 그 취약계층에서의 미충족 의료율이 오히려 낮은 부분에 대한 그 추정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그건 앞으로도 흥미로운 더 알아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충족 의료라는 게 이제 주관적인 그 판단을 물어서 그 통계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서, 주관적인 판단에서 주관적인 건강 수준, 인지도와 좀 상관관계가 좀 상당히 높은 그런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두 분 지정 토론 감사하고요. 이유리 선생님의 그 결론 부분에 그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 그 생활 행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의 원인을 좀 분석해 보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이 1차 보건의료 팀의 부재가 아닌가. 왜냐하면 생활 행태 개선은 진료 시간에 의사가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포괄적인 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이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1차 보건의료 팀.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민영 의료기관들 중심으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1차 보건의료 팀 지원이 매우 절실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이 1차 보건의료 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지해 주시고, 함께 이런 2차 보건의료 팀 존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그 정책 입안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다시 또 저희 주어진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 플로우에서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일단 제가 자장으로서 또 몇 가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유리 쌤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현재 삼육대학교에서 또 이 약학을 전공하는 이 전공자 학생으로서 또 이렇게 과감하게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융합 학문을 소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돼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자료 발표 중에서 결과를 보면 궁금한 게 두 질환 집단 내에서 이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나눴을 때 흡연은 거의 10년 동안 플랫하게 큰 변화가 없는데, 이 음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독특하게 2010년도에 한번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또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가면서 또 2017년도에 또 이렇게 한번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이게 시계열적 추이라고 하는 변화 속에서
특별히 그런 그 두 시점이 뭔가 그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지 좀 이렇게 이제 시기열적 분석 단계에서 어떤 그 구간별 어떤 그 이 맥락이 이게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왜 그렇게 특별하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지라는 것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잘 고찰해 보면 앞으로 뭐 좋은 그 연구 논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하나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그 우리 두 분의 교수님에게는 이제 공통적으로 아마 1차 의료 연구의 중심으로 아마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유영섭 센터장님이니까 아마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오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그 한국의료 패널이라는 그 자료에 조금 더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조작적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학문적 차원에서의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의미를 좀 드리겠고 또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 문항을 어떻게 우리가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대답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항에 대한 어떤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민건강영양조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조사 뭐 다양한 그 주변에 이런 국가 단위에서 공공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이 조사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과 좀 비교를 해서 조금 더 학계 간, 다학제 간에 어떤 것 문항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통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용어인데요. 뭐 우리가 그 메디케이션 어드헤런스라는 말을 뭐 복약 순응도라는 말도 쓰지만 때로는 또 투약 순응도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또 뭐 페이션트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을 또 충실도라는 말도 이렇게 써서 사실 이제 일반인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혼동이 하게 돼 있어서 나름대로 또 전문 대학 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어들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접점을 조금 더 좁혀서 오늘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고민해 줄 수 있는 또 이 노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현재 오늘 그 전체 학술대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제 보건사의 연구가 같이 조인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결합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패널 자료를 공단의 자료하고 결합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제한된 이 설문 문항에 대한 정보 이외에 정말 그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이용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우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결합 자료를 통한 그 연구를 좀 어떻게 보면 우리 1차 우리 연구회 활동 중심으로 이 보좌연구와 연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맥락에 분석 자료에 대한 그 세세한 결과는 이제 두 분이 교수님 토론자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혹 이론적 모형을 좀 하나 셋업을 해서 이 분석이라는 이 변수들을 조금 소화를 해내면 훨씬 더 좀 단계별로 명확하게 예를 들면 이제 앤더슨의 뭐 의료 형태 모형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훨씬 더 설득과 또 아주 좋은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코멘트 겸 또 제 질문을 드리니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제가 든 거에 여기 있습니다. 예, 조장님도 코멘트 해주신 거 아주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용어 부분들은 이제 뭐 한글로는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부분이 좀 어떻게 다를 수 있지만 1차 1회에서는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은 잘 안 쓰는 걸로 봤고요. 다 어드히런스라고 이게 뭐 사실은 영어의 의미로는 비슷하지만은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은 의사는 옳다라는 그 전제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고 어드히런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질병 중심에서 컴플라이언스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관계 중심, 사람 중심에서 어드히런스라를 쓰는 그런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할 텐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학계라든지 공식적인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말씀하신 공단 자료와의 결합입니다. 사실은 공단 자료 또 일반 금지, 종합 금지 데이터들을 같이 결합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서 한국의료 패널 담당자 쪽에 이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프라이버시 문제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뇨도 어떤 복약 수능도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조절, 헤모글로빈 레벨이, 헤모글로빈 당화 색소가 7 이하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던 부분인데 기존의 그 의료기관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 의료기관 코드를 이게 그 난수표로 막 조작을 하면 사실은 의료기관을 모르고도 같은 기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한때 그 심화 분석할 때 잠깐 썼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 그 데이터를 요청을 했지만 자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공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사실은 말씀하신 오히려 저는 저장님이 좀 힘을 많이 얻어서 자료를 제공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론적 모델이라는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지금도 있는 통제 변수 쪽에서 보면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서 분류를 해보면 좀 더 이야기하기가 편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그 결합 관련된 부분은 우리 또 토론자로 우리 김수경 부위원님이 계시니까 보좌관님이 또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고 또 그런 게 좀 되어질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러면서 마지막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면서 예, 일단 먼저 잠깐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공단 자료 등과의 그런 패널 자료와의 결합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간 개인 식별 자료라는 이유로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뭔가 그런 암호화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전달드릴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그 아까 슬라이드에서 제시했던 좀 이상하다 이런 게 뭐냐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의 미충족 의료율이 웹에 뜹니다. 미충족 의료율 하면 뜨는데 왜 한국의료 패널에서의 미충족 의료율과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 그 김수경 선생님 혹시 뭐 원인 그리고 설문 문항에 문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국가 대표 자료라면 이게 이제 통계청의 홈페이지에 올라갈 정도의 자료라면 뭔가 통일시켜서 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설문, 한국의료 패널 조사 담당하시는 분과 좀 뭔가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 혹시 여기 이 자리에 혹시 계시면 답변을 바로 부탁드리고 안 계신다면 기억하셨다가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뭐 저희가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요. 학계와 또 공공 이 분야의 이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보좌관이 조금 더 심혈을 기른다면 어떻든 뭐 당장은 쉽지 않아도 이제 그러나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어떤 이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걸 계속 우리가 표출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어떻든 그 결과가 어떻게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맥락에서 논의들을 같이 했던 거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자리에 이제 끝까지 참석하신 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큰 박수로 세 분의 발제자와 수험자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아마 여러분이 받으신 영찰과 설문지는 앞쪽 데스크에 반납하시면 준비해놓은 아주 좋은 기념품이 됩니다. 반드시 설문지를 작성하여야 기념품을 드린다니까 여러분이 느끼시는 점 저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으로 만성질환 혈압 및 관리 자유연재 세션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